김혜숙은 장례식장 밖에서 담배를 피우는 며느리 최은진의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남편 김동철이 세상을 떠난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죠. 검은 상복 차림의 은지는 스마트폰을 귀에 대고 낮은 목소리로 누군가와 통화 중이었습니다. 응, 끝났어. 이제 진짜 시작이야. 혜숙은 그 말을 정확히 들었습니다. 74년을 살아온 귀는 아직 멀쩡했으니까요. 은진의 목소리엔 슬픔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뭔가를 기대하는 듯한 설레는 듯한 톤이었죠. 혜숙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남편 동철이 간암 말기 진단을 받은 건 작년 여름이었습니다. 의사는 6개월이라고 했지만 동철은 9개월을 더 버텼죠. 그 9개월 동안 은지는 병원에 딱 3번 왔습니다. 첫 번째는 진단받은 날, 두 번째는 수술하던 날, 세 번째는 임종 전날이었죠. 대부분의 날을 혜숙 혼자서 남편을 간병했습니다. 엄마가 젊으시잖아요. 전 회사도 다녀야 하고 유나도 봐야 하고요. 은지는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74세가 젊다니 참 기가 막힌 소리였죠. 하지만 혜숙은 참았습니다. 아들 민준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지 3년 손녀 유나만이라도 품 안에 두고 싶었으니까요. 민준은 38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회사 회식 후 대리운전을 부르려던 찰나 술 취한 운전자가 인도로 돌진했죠.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은지는 울지 않았습니다. 아니, 울려고 애쓰는 것처럼 보였지만 눈물이 나오지 않는 듯 했죠. 어머니, 저 어떡해요? 이제 어떡해요? 은지는 그렇게 말했지만 혜숙은 알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슬픔이 아니라 불안을 읽었으니까요. 생계에 대한 불안, 미래에 대한 불안. 남편을 잃은 슬픔이 아니라 벌이를 잃은 불안이었죠. 장례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은지는 갑자기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어머니, 이제부터 제가 모실게요. 어머니 혼자 이 큰 집에서 어떻게 지내세요? 서초동 45평 아파트. 동철이 평생 모아서 25년 전에 산 집이었습니다. 지금 시세로는 22억 원 정도였죠. 혜숙과 동철은 이 집에서 민준을 키웠고 손녀 유나의 첫 돌잔치도 여기서 했습니다. 괜찮아. 난 이 집이 익숙해. 혜숙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은지는 물러서지 않았죠. 어머니, 요즘 노인 혼자 사시다가 큰일 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요. 저랑 유나랑 같이 살아요. 유나도 할머니가 좋대요. 10살 유나는 정말 혜숙을 좋아했습니다. 주말마다 찾아와서 할머니 품에서 잠들곤 했죠. 혜숙도 손녀가 예뻐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은진의 제안엔 뭔가 다른 의도가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조금만 생각해 볼게. 혜숙은 그렇게 답하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방에 들어가 남편의 옷장을 열었죠. 동철의 채취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혜숙은 남편의 양복을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49년을 함께 산 남편이었습니다. 25에 만나 26에 결혼했죠. 동철은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했고 혜숙은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둘이 합쳐 모은 돈으로 이 집을 샀고 민준을 대학까지 보냈죠. 민준은 좋은 아이였습니다. 공부도 잘했고 효심도 깊었죠. 대기업에 입사해서 은진을 만났고 교제 2년 만에 결혼했습니다. 은진은 중견 의류회사에서 디자이너로 일했죠.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예의 바르고 단정했으니까요. 하지만 결혼하고 1년쯤 지나자 은진의 본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명품에 집착했고 돈 쓰는 걸 물처럼 했죠. 민준의 월급 500만 원으론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은진도 300만 원쯤 벌었지만 그녀는 자기 돈을 절대 생활비로 쓰지 않았죠. 제 돈은 제 노후를 위해 모아야죠. 은진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결혼한 지 5년이 지나도 아이가 없자 혜숙은 조심스럽게 물었죠. 아기 계획은 없니? 아직이요. 제가 회사에서 인정받는 시기라서요. 은지는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3년 후 유나가 태어났죠. 계획에 없던 임신이었던 모양입니다.
은지는 임신 사실을 알고 크게 실망한 듯 했습니다. 애 낳으면 제 경력에 공백이 생기잖아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출산 후에도 육아는 대부분 베이비시터와 해숙의 몫이었죠. 은지는 유나가 돌이 지나자마자 회사로 복귀했습니다. 해숙은 그런 며느리가 못마땅했지만 참았습니다. 요즘 젊은 엄마들은 다 그런가 보다 생각했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늘 불편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민준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였죠. 해숙은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동철도 그때부터 급격히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아들을 잃은 충격이 컸던 거죠. 당신, 우리 민준이가. 동철은 그 말만 반복했습니다. 식사도 거의 하지 않았고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죠. 반년 후 병원에서 간암 말기 진단을 받았을 때 해숙은 남편이 이미 살 의지를 잃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해숙아, 미안해. 먼저 가서 민준이 만나봐야겠어. 동철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해숙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죠. 남편을 붙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동철은 마지막 달을 호스피스 병동에서 보냈습니다. 해숙은 매일 병원에 갔고 남편의 손을 잡고 있었죠. 어느 날 동철이 희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진이, 조심해. 뭐라고? 해숙은 남편의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동철의 눈빛이 진지했죠. 그 애는 욕심이 커. 내가 죽으면 재산 얘기할 거야. 절대 혼자 결정하지 마. 당신 무슨 소리야? 은진이가 그럴 리 없어. 해숙은 부인했지만 동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서재 책상, 둘째 서랍, 봉투 있어. 꼭 읽어봐. 그게 동철의 마지막 당부였습니다. 이틀 후 동철은 잠든 듯이 눈을 감았죠. 해숙은 남편의 차가워지는 손을 잡고 오열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사흘째 되는 날 해숙은 남편의 서재로 갔습니다. 책상 둘째 서랍을 열자 하얀 봉투가 하나 놓여 있었죠. 봉투를 열자 편지지 2장이 나왔습니다. 동철의 필체였습니다. 해숙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내가 먼저 떠났다는 뜻이겠지. 미안하고 고마워. 49년 동안 당신과 함께해서 행복했어. 당신에게 꼭 말해야 할 게 있어. 은진이에 관한 거야. 내가 아프기 시작하고 한 달쯤 지났을 때 은진이가 병원에 찾아왔어. 당신이 잠깐 집에 간 사이였지. 그 애가 나한테 이렇게 물었어. 아버님, 혹시 유언장 작성하셨어요? 난 깜짝 놀랐어. 내가 아직 살아있는데 벌써 유산 얘기를 하다니. 은진이는 이렇게도 말했어. 이 집 시세가 20억쯤 되던데 나중에 정리하시면 세금 문제도 있으니까 미리 명예 이전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난 화가 났지만 참았어. 그 애는 민준이의 아내고 유나의 엄마니까. 하지만 그 후로도 은진이는 몇 번 더 병원에 왔어. 매번 재산 얘기를 꺼냈지. 해수가, 은진이는 우리 재산을 노리고 있어. 내가 죽으면 틀림없이 당신한테 집을 팔자고 할 거야. 요양병원 가자고 할 수도 있어. 절대 혼자 결정하지 마. 박형석이 기억나지? 내 대학 동기. 지금 변호사 하고 있어. 무슨 일 있으면 꼭 그 친구한테 연락해. 전화번호 적어둘게. 그리고 하나 더. 내 예금 통장이 둘 있어. 하나는 당신이 알고 있는 시중은행 통장이고 다른 하나는 인터넷 은행 통장이야. 후자에 5천만 원 정도 있어. 은진이가 모르는 돈이야. 당신 노후 자금으로 쓰렴. 통장과 비밀번호는 이 편지 뒤에 적어뒀어. 당신을 사랑해. 먼저 가서 민준이 잘 돌봐줄게. 당신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 우리 유나도 잘 키워주고. 영원히 당신의 남편 김동철. 해숙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이 마지막까지 자신을 걱정했다는 게 고마우면서도 은진의 행동이 충격적이었죠. 해숙은 편지를 다시 봉투에 넣어 서랍 깊숙이 숨겼습니다. 그날 저녁 은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서류 몇 장을 들고 있었죠. 어머니, 잠깐 얘기 좀 해요. 은진은 거실 소파에 앉으며 서류를 펼쳤습니다.
해숙은 불안한 마음으로 맞은편에 앉았죠. 어머니, 이게 이 집 등기부등본이에요. 아버님 명의로 돼 있죠. 이제 상속 절차를 밟아야 해요. 상속? 네. 법적으로 어머니와 유나가 나눠받게 돼요. 근데 어머니, 솔직히 이 집 너무 크잖아요. 어머니 혼자 살기에. 은지는 말을 이었습니다. 집 팔아서 어머니는 작은 아파트 하나 사시고 나머지는 나눠 갖는 게 어때요? 어머니도 관리하기 편하고 저희도 유나 교육비며 뭐며 필요한 게 많잖아요. 해숙은 남편의 편지가 떠올랐습니다. 정확히 예측한 대로였죠. 아직은 생각하고 싶지 않아. 남편 떠난 지 며칠이나 됐다고. 해숙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은지는 물러서지 않았죠. 어머니, 제 말씀 잘 들어보세요. 요즘 부동산 시장이 좋을 때예요. 지금 안 팔면 나중에 시세 떨어지면 어쩌려고요? 어머니, 노후 자금도 생각하셔야죠. 내 노후는 내가 알아서 할게. 넌 걱정하지 마. 해숙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은진의 얼굴이 미묘하게 굳었죠. 어머니, 혹시 저를 못 믿으세요? 그게 아니라 아직 마음의 정리가 안 됐다는 거야. 하. 은지는 한숨을 쉬며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어머니, 혹시 아버님이 다른 재산은 없으세요? 예금이라든지. 해숙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남편이 숨겨둔 5천만 원이 생각났죠. 은행에 조금 있지. 장례비 쓰고 나면 얼마 안 남을 거야. 얼마나 있는데요? 은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해숙은 일부러 애매하게 답했죠. 잘 모르겠어. 한 2, 3천 정도. 그것도 나눠야 하는 거 아시죠? 알아. 해숙은 짧게 대답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았죠. 은진도 어쩔 수 없이 일어섰습니다. 그럼 전 갈게요. 다음 주에 다시 올게요. 은진이 나간 후 해숙은 다시 서재로 갔습니다. 남편의 편지에 적힌 전화번호를 찾았죠. 박형석 변호사. 해숙은 내일 당장 그에게 연락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해숙은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죠. 남편의 빈자리가 너무 컸습니다. 49년을 함께 잔 자리였죠. 해숙은 남편의 베개를 끌어안았습니다. 당신 나 어떡하면 좋아? 은진이가 정말 그런 애였어? 해숙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대답은 없었지만 남편의 마지막 당부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죠. 은진이를 조심해. 해숙은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죠. 49년을 함께 산 남편의 마지막 부탁을 지켜야 한다는 것. 해숙은 그렇게 다짐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해숙은 일찍 일어나 남편의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박형석 변호사의 전화번호가 또박또박 적혀 있었죠. 해숙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박형석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젊은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해숙은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죠. 저 김동철 씨의 부인인데요. 박형석 변호사님과 통화 좀 할 수 있을까요? 아, 김동철 선배님.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잠시 후 중후한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형수님, 박형석입니다. 동철이 형 소식 들었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장례식에 가려고 했는데 해외 출장 중이라 못 갔네요. 괜찮아요. 형석 씨, 시간 좀 내줄 수 있어요? 상의할 게 있어서요. 물론이죠. 오늘 오후 3시에 사무실로 오실 수 있으세요? 네, 그렇게 할게요. 해숙은 전화를 끊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후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었죠. 해숙은 남편의 서재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책장을 하나씩 들춰보다가 낡은 수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수첩을 펼치자 남편의 필체로 빼곡히 적힌 메모들이 보였습니다. 대부분 회사 업무 관련이었지만 마지막 페이지에 눈길이 멈췄죠. 2023년 9월 15일. 은진이가 또 병원에 왔다. 아버님, 요양병원 알아보셨어요? 집에서 혼자 계시면 위험하잖아요.
내가 아직 정신이 멀쩡한데 벌써 요양병원 타령이다. 해숙이한테 말해야 하나? 2023년 10월 2일. 은진이가 부동산 중개인을 데리고 왔다. 나한테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아버님, 이 집 시세가 정확히 얼마예요? 친구 아버지가 부동산 하시는데 한번 봐달라고 했어요. 기가 막혔다. 2023년 10월 15일. 은진이가 해숙이 통장을 물었다. 어머님 통장 비밀번호 아세요? 만약을 대비해서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내가 딱 잘라 말했다. 그건 당신이 알 필요 없는 거야. 은진이 얼굴이 굳었다. 해숙은 수첩을 읽으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남편이 병상에서 얼마나 괴로웠을지 상상이 됐죠. 해숙은 수첩을 편지와 함께 숨겨두었습니다. 오후 3시 해숙은 강남역 인근에 있는 박형석의 법률사무소를 찾았습니다. 15층짜리 빌딩 9층에 위치한 사무실은 깔끔하고 현대적이었죠. 형수님, 오랜만입니다. 박형석은 70살이었지만 정정했습니다. 키가 크고 자세가 반듯했죠. 그는 해숙을 응접실로 안내하며 따뜻한 차를 내왔습니다. 형, 정말 갑작스럽게 가셨죠? 제가 작년에 병문안 갔을 때만 해도 그렇게 빨리 가실 줄은 몰랐습니다. 고마워요. 동철이가 마지막에 형석 씨 얘기를 했어요. 해숙은 가방에서 편지와 수첩을 꺼냈습니다. 박형석은 천천히 읽어내려갔고 얼굴이 점점 굳어졌죠. 형수님, 이건 심각한 문제네요. 며느리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건 나도 믿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어제 은진이가 찾아와서 집 팔자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편 떠난 지 사흘 만에요. 박형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형수님 재산부터 정리해 봅시다. 아파트 시세가 22억 정도면 등기상 명의가 형 단독이죠? 네, 그래요. 예금은요? 시중은행에 3,500만 원, 그리고 인터넷 은행에 5천만 원 있어요. 합계 8,500만 원이군요. 아파트까지 합치면 총 22억 8,500만 원 정도 되겠네요. 박형석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상속법상으로는 배우자인 형수님과 손녀 김유나 양이 상속인입니다. 며느리는 상속인이 아닙니다. 아들이 먼저 사망했기 때문에 손녀가 대습 상속을 받게 되죠. 배우자와 직계비속 1인의 경우 비율은 1.5대 1입니다. 박형석은 계산을 이어갔습니다. 총 재산을 2.5로 나누면 형수님이 약 13억 7천만 원, 손녀가 약 9억 1,5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그럼 은진이는 아무것도 못 받는 건가요?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다만 손녀의 법정 대리인으로서 손녀 몫을 관리할 권한은 있죠. 하지만 그건 유나 양의 재산이지 며느리 개인 재산이 아닙니다. 해숙은 조금 안도했습니다. 적어도 은진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게 다행이었죠. 형석 씨, 그런데 하나 더 물어볼 게 있어요. 만약 은진이가 내 재산을 노리고 뭔가 나쁜 짓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해요? 박형석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걸 우려하시는 겁니까? 글쎄요, 통장을 빼간다든지 서류를 위조한다든지. 그건 명백한 범죄입니다. 만약 그런 일이 생기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형수님, 제 제안인데요. 일단 형수님 명의로 된 재산부터 철저히 관리하세요. 박형석은 명함 뒷면에 뭔가를 적어주었습니다. 여기 은행 재산관리 전문가 연락처예요. 이분한테 연락하셔서 통장 비밀번호 전부 바꾸시고 인터넷 뱅킹도 새로 설정하세요. 그리고 집에 중요한 서류 보관함 있으시죠? 그것도 비밀번호 바꾸시고요. 네, 알겠어요. 그리고 하나 더. 혹시 모르니 집에 CCTV 설치하시는 것도 고려해 보세요. 요즘 제품들은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확인도 가능합니다. 해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에 감시 카메라를 단다는 게 씁쓸했지만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됐죠. 형수님, 며느리분이 정말 아기를 가지고 있는지 아직 확실하지 않으니 일단은 조심스럽게 지켜보세요. 너무 티 내지 마시고요. 제가 상속 절차는 천천히 진행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고마워요, 형석 씨. 이렇게 도와줘서.
사무실을 나온 해숙은 곧장 은행으로 갔습니다. 두 개의 통장 비밀번호를 모두 바꾸고 인터넷 뱅킹 비밀번호도 새로 설정했죠. 그리고 전자상가에 들러 가정용 CCTV 2대를 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해숙은 거실과 현관에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생각보다 간단했죠. 스마트폰 앱으로 실시간 영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해숙은 테스트 삼아 카메라 앞에서 손을 흔들어 봤고 스마트폰 화면에 자신의 모습이 또렷이 보이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날 밤 10시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해숙이 문을 열자 은진이 서 있었죠.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잠깐 들어가도 될까요? 응, 들어와. 해숙은 일부러 평온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은지는 거실 소파에 앉으며 주변을 둘러봤죠. 새로 설치된 카메라를 발견한 순간 미묘하게 표정이 변했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아, 그거? CCTV야. 요즘 혼자 사니까 불안해서 설치했어. 그렇구나. 근데 집 안에까지 설치하셨네요. 은진의 목소리에 불편한 기색이 묻어났습니다. 해숙은 태연하게 대답했죠. 혹시 모르잖아. 혼자 쓰러지기라도 하면 누가 알겠어. 아, 그렇긴 하네요. 은지는 더 이상 카메라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죠. 어머니, 오늘 법무사 사무실에 다녀왔어요. 상속 관련해서요. 그래? 혼자? 네. 어머니 힘드실까 봐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은지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해숙은 천천히 내용을 읽어봤죠. 상속 재산 분할 협의서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파트 매각 후 어머니가 10억, 저희가 12억 받는 걸로 했어요. 유나 교육비도 많이 들고 제가 혼자 키우느라 힘들잖아요. 해숙은 속으로 웃음이 나왔습니다. 13억 7천 대 9억 1,500이 법적 지분인데 10억 대 12억으로 나누자니. 은진이 대놓고 더 많이 가져가려는 속셈이었죠. 은진아, 이건 법적으로 맞지 않아. 배우자 상속분이 더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은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게, 어머니, 솔직히 저희도 민준이 잃고 힘들잖아요. 유나 키우는 것도 돈이 많이 들고요. 어머니는 나이 드셨으니까 많이 필요 없으시잖아요. 은진아, 그건 내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야. 법대로 해야지. 해숙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은지는 입술을 깨물었죠. 어머니가 그렇게 나오시면 저도 할 말이 있어요. 그동안 제가 이 집 관리하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요. 아버님 병수발도 제가 했고, 내가 병수발을 언제 했니? 병원에 3번 온 게 다잖아. 해숙의 말에 은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죠. 어머니, 제가 직장 다니면서 얼마나 바빴는지 아세요? 그래도 시간 날 때마다. 은진아, 그만하자. 오늘은 피곤해. 상속 얘기는 나중에 천천히 하자고. 해숙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은진도 어쩔 수 없이 일어섰죠. 알겠어요. 그럼 생각 좀 해보세요. 은진이 나간 후 해숙은 스마트폰으로 녹화된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모든 대화가 선명하게 녹음돼 있었죠. 해숙은 영상을 저장하고 박형석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형석 씨, 오늘 은진이가 찾아와서 상속 비율을 엉터리로 제안했어요. 저보다 더 많이 가져가겠다고 하네요. 대화 녹화했습니다. 곧 답장이 왔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증거 잘 보관하세요. 며느리분 움직임 계속 주시하시고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연락 주세요. 다음 날 아침 해숙은 이웃 윤복자를 만났습니다. 윤복자는 같은 아파트 12층에 사는 68살 여성이었죠. 남편이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했습니다. 언니, 얼굴이 안 좋아 보이네. 많이 힘드시죠? 복자는 해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해숙은 눈시울이 붉어졌죠. 그러게. 혼자 남으니까 막막해. 언니, 혹시 며느리는 잘 챙겨줘요? 복자의 질문에 해숙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믿을 만한 사람이 필요했죠. 복자야, 사실은. 해숙은 그동안 있었던 일을 조심스럽게 털어놨습니다. 은진의 태도, 재산 분할 얘기, 남편의 편지까지.
복자는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언니, 그 며느리 수상해. 우리 남편한테 물어볼게. 경비실에서 다 보거든. 뭘 봐? CCTV 기록. 며느리가 언제 드나드는지, 누구랑 만나는지. 복자의 말에 해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복자에게서 연락이 왔죠. 언니, 우리 집으로 와봐요. 보여줄 게 있어요. 해숙은 복자의 집으로 갔습니다. 복자의 남편 최동수가 노트북을 켜놨더군요. 형수님, 이거 보세요. 화면에는 아파트 로비 CCTV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날짜는 일주일 전 남편 동철의 장례식 다음 날이었죠. 영상 속에서 은진이 로비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죠. 40대 정도 돼 보이는 남자가 함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엘리베이터 앞에서 잠시 대화를 나눴습니다. 은진이 남자의 팔을 툭툭 치며 뭔가 말하는 모습이 친밀해 보였죠. 저 남자가 누구예요? 모르겠어요. 근데 며느리분이랑 친해 보이지 않아요? 장례식 다음 날에 남자를 데리고 오다니. 동수의 말에 해숙은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그 남자가 집까지 올라왔나요? 아니요. 로비에서 10여 분쯤 얘기하고 헤어졌어요. 해숙은 영상을 캡처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복자는 즉시 남자의 얼굴이 나온 장면을 캡처해서 해숙의 스마트폰으로 보냈죠. 집으로 돌아온 해숙은 박형석에게 전화했습니다. 형석 씨, 은진이가 수상한 남자와 만났어요. 장례식 다음 날에요. 사진 있으세요? 네, 보내드릴게요. 해숙은 캡처 사진을 보냈습니다. 잠시 후 박형석이 다시 전화했죠. 형수님, 제가 지인한테 알아봤는데요. 이 남자 부동산 중개업자 같습니다. 서초구에서 활동하는 사람이에요. 부동산 중개업자요? 네. 며느리가 벌써 집 매각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해숙은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아직 상속 절차도 시작하지 않았는데 벌써 집을 팔 준비를 하다니. 형석 씨, 이거 막을 수 있어요? 일단 형수님이 상속 포기를 하지 않는 이상 며느리 혼자서는 집을 팔 수 없습니다. 안심하세요. 하지만 며느리가 편법을 쓸 수도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편법이요? 예를 들어 형수님 명의로 위임장을 위조한다든지 인감증명서를 불법으로 발급받는다든지. 그러니까 형수님, 인감도장은 절대 아무한테도 안 보이는 곳에 보관하세요. 해숙은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며느리가 정말 그런 짓까지 할까 싶었지만 지금까지 본 행동으로 봐서는 충분히 가능해 보였죠. 그날 밤 해숙은 남편의 서재 금고에서 인감도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방 안옷장 깊숙한 곳에 숨겼죠. 통장과 중요 서류들도 모두 따로 보관했습니다. 이틀 후 은진이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유나를 데리고 왔죠. 할머니. 유나가 해숙에게 달려왔습니다. 해숙은 손녀를 안으며 미소 지었죠. 우리 유나 보고 싶었어. 많이 컸네. 할머니, 저 학교에서 그림 대회 나갔어요. 1등 했어요. 정말? 우리 유나 대단하네. 해숙은 손녀가 너무 사랑스러웠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엄마의 탐욕에서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죠. 은지는 유나를 해숙에게 맡기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어머니, 제가 저녁 준비할게요. 어머니 힘드시잖아요. 해숙은 거실에서 유나와 놀아주며 은진을 지켜봤습니다. 은진은 냉장고를 열어 이것저것 꺼내더니 요리를 시작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서재 쪽을 자꾸 쳐다봤습니다. 저녁을 먹고 난 후 은진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유나 숙제 좀 봐주실 수 있어요? 전 잠깐 화장실 좀. 그래, 다녀와. 은진은 화장실로 가는 척하더니 슬쩍 서재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해숙은 스마트폰을 꺼내 CCTV 앱을 켰죠. 복도 카메라에 은진이 서재 문을 여는 모습이 잡혔습니다. 은진은 서재에 들어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뭔가를 찾는 듯 했죠. 해숙은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다행히 중요한 서류들은 모두 치워둔 상태였죠. 은진은 2, 3분쯤 서랍을 뒤지다가 나왔습니다. 표정이 실망스러워 보였죠. 해숙은 재빨리 스마트폰을 치우고 유나와 놀아주는 척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이제 갈게요. 유나 학원 가야 해서요. 그래, 조심히 가. 둘이 나간 후 해숙은 서재로 가서 서랍을 확인했습니다. 분명히 누군가 뒤진 흔적이 있었죠. 해숙은 녹화된 영상을 다시 재생했습니다. 은진이 서랍을 열고 서류를 뒤지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해숙은 영상을 저장하고 박형석에게 보냈습니다. 곧 전화가 왔죠. 형수님, 이건 명백한 사생활 침해입니다. 며느리가 지금 뭔가 불법적인 일을 계획하고 있는 게 분명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증거를 계속 모으세요. 그리고 며느리가 또 이상한 행동을 하면 즉시 연락 주세요. 필요하면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해숙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며느리를 경찰에 신고한다니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하지만 지금 상황은 그만큼 심각했습니다. 그날 밤 해숙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야경이 쓸쓸했죠. 남편이 떠난 지 2주일.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해숙은 베개에 얼굴을 묻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일주일 후 해숙은 은행에서 이상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고객님, 어제 신한은행 강남지점에서 통장 재발급 신청이 들어왔는데요. 본인이 맞으신가요? 아니요, 전혀 신청한 적 없어요. 그렇다면 누군가 고객님 명의를 도용한 것 같습니다. 일단 신청을 거부했고요. 신분증 사본이 접수됐는데 위조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해숙은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즉시 박형석에게 전화를 걸었죠. 형석 씨, 큰일 났어요. 누군가 내 명의로 통장 재발급을 신청했대요. 뭐라고요? 형수님, 당장 경찰서 가셔야 합니다. 이건 명예 도용이에요. 해숙은 서초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민원실에서 상황을 설명하자 젊은 형사가 사건을 맡았죠. 피해자분, 누가 그랬을 것 같으세요? 해숙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며느리를 의심한다고 말하기가 쉽지 않았죠. 하지만 진실을 말해야 했습니다. 제 며느리일 것 같아요. 며느리요? 이유가 있으신가요? 해숙은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남편의 편지, 은진의 수상한 행동, CCTV 영상까지. 형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메모를 했습니다. 일단 은행에서 CCTV를 확보하겠습니다. 신청자가 누군지 확인되면 연락드릴게요. 이틀 후 형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피해자분, 은행 CCTV 확인했습니다. 신청자가 며느리분이 맞습니다. 해숙은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정말 은진이었다니.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며느리분이 재발급 신청만 했지 실제로 통장을 받지는 못했거든요. 미수에 그쳤다는 뜻이죠. 게다가 며느리분이 시어머니가 치매가 있어서 대신 신청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치매라니요? 말도 안 돼요. 저희도 압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입증하려면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병원에 가셔서 정신과 검사를 받아보시겠어요? 해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의 거짓말을 막으려면 어쩔 수 없었죠. 다음 날 해숙은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를 찾았습니다. 의사는 여러 가지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기억력 검사, 인지능력 검사, 치매 선별 검사까지. 3시간에 걸친 검사 끝에 결과가 나왔죠. 환자분, 아무 문제 없으십니다. 나이에 비해 인지 능력이 아주 우수하세요. 의사는 진단서를 작성해 줬습니다. 해숙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그날 오후 은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오늘 저녁에 갈게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 가서 말씀드릴게요. 은진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약간 긴장한 듯 했죠. 해숙은 불안한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스마트폰 녹음 기능을 켜두고 CCTV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저녁 7시 은진이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도 유나를 데리고 왔죠. 할머니. 유나가 달려와 안겼습니다. 해숙은 손녀를 꼭 껴안았죠. 유나야, 할머니가 과자 사뒀어. 방에 가서 먹을래? 네. 유나를 방으로 보낸 후 은진과 마주 앉았습니다. 은진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죠.
어머니, 제가 좋은 곳을 알아봤어요. 좋은 곳? 네, 요양원이요. 강남에 있는 최고급 요양원인데 시설도 좋고 직원들도 친절하대요. 해숙은 황당했습니다. 은진아, 나 아픈 데 없어. 왜 요양원을 가야 해?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머니 나이가 74시잖아요. 혼자 사시기엔 위험해요. 요양원에서 제대로 관리받으시는 게 좋아요. 내가 아직 멀쩡한데 무슨 소리야? 해숙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은지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죠. 어머니, 화내지 마세요. 저도 어머니 생각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은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집 관리도 힘드시잖아요. 이 집 팔아서 요양원비 내시고 나머지는 저희가 관리해드리면 되잖아요. 결국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해숙은 차분하게 물었죠. 너희가 관리한다는 게 무슨 뜻이야? 어머니 몫을 제가 대신 관리한다는 뜻이에요. 어머니 혼자서 그 많은 돈을 어떻게 관리하세요? 제가 펀드도 들어드리고 적금도 들어드리고. 은진아, 그건 내가 내 돈을 쓰겠다는 뜻 아니야? 어머니. 은진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저 지금까지 얼마나 참았는지 아세요? 민준이 죽고 3년 동안 저 혼자 유나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그래서 내 돈을 가져가겠다는 거야? 제 몫도 있잖아요. 유나 몫이라도. 은진이 소리쳤습니다. 방에서 놀던 유나가 놀라 나왔죠. 엄마, 왜 소리 질러? 유나야, 방에 있어. 은진이 딸을 밀어 넣었습니다. 유나는 겁먹은 표정으로 문을 닫았죠. 해숙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은진아, 유나의 법적인 몫은 줄게. 하지만 내 몫까지 탐내지는 마. 전 탐내는 게 아니라 관리해드린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며칠 전에 은행에서 내 명의로 통장 재발급 신청한 건 뭐야? 은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내가 한 거 다 알아. 경찰도 알고 있어. 어머니, 그건 오해예요. 전 정말 어머니 도와드리려고. 거짓말하지 마. 넌 처음부터 우리 재산만 노렸어. 남편이 병원에 있을 때도 그랬잖아. 아직 남편이 살아있는데 유산 얘기부터 하고. 해숙의 말에 은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죠. 좋아요. 은진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나오시면 저도 할 수 없죠. 법적으로 해결합시다. 변호사 선임해서 상속 소송 걸 거예요. 그래, 그렇게 해. 해숙도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은지는 가방을 챙기며 유나를 불렀죠. 유나야, 가자. 할머니, 안녕히 계세요. 유나가 눈물을 글썽이며 인사했습니다. 해숙은 손녀를 꼭 안아줬죠. 유나야, 할머니가 사랑해. 너는 아무 잘못 없어. 둘이 나간 후 해숙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죠. 스마트폰으로 녹음을 확인했습니다. 은진의 모든 말이 녹음돼 있었습니다. 해숙은 즉시 박형석에게 전화했습니다. 형석 씨, 은진이가 상속 소송 걸겠대요. 예상했던 일입니다. 걱정 마세요. 법대로 하면 형수님이 유리합니다. 오늘 대화 녹음하셨죠? 네, 다 했어요. 잘하셨습니다. 내일 사무실로 오세요. 우리도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다음 날 해숙은 박형석의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박형석은 그동안 모은 증거들을 검토했죠. 형수님, 증거가 충분합니다. 며느리의 통장 재발급 시도, 서재 무단 침입, 부당한 상속 요구까지. 우리가 먼저 손을 쓰는 게 좋겠습니다. 어떻게요? 일단 상속 재산 분할 심판을 법원에 청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요. 그럼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빠르면 6개월, 길면 1년쯤 걸릴 겁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법은 형수님 편입니다. 해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긴 싸움이 될 것 같았죠. 그날 밤 해숙은 복자를 만났습니다. 복자는 해숙의 손을 잡으며 위로했죠. 언니 힘내. 언니가 이기실 거야. 고마워, 복자야. 내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언니, 그런데 며느리가 요즘 이상한 남자랑 자주 만난대요.
이상한 남자? 네, 우리 남편이 봤대요. 며느리가 아파트 근처 카페에서 그 남자랑 만나는 걸 서류 같은 거 주고받더래요. 해숙은 불안해졌습니다. 그 남자가 누구지? 모르겠어요. 근데 부동산 중개인은 아닌 것 같대요. 좀 더 알아볼게요. 이틀 후 복자의 남편 동수가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은진이 낯선 남자와 카페에서 만나는 모습이었죠. 해숙은 사진을 박형석에게 보냈습니다. 형석 씨, 은진이가 이 남자랑 자주 만난대요. 박형석은 사진을 확대해서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형수님, 이 사람 문서 위조범으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작년에 기사에도 났었어요. 뭐라고요? 며느리가 뭔가 서류를 위조하려는 것 같습니다. 형수님, 더 조심하셔야 해요. 해숙은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은진이 정말 그런 짓까지 하려는 걸까요? 일주일 후 해숙의 예감은 현실이 됐습니다. 은진이 변호사를 대동하고 찾아온 거죠. 손에는 서류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아버님이 생전에 작성하신 유언장이에요. 유언장? 해숙은 서류를 받아봤습니다. 남편 동철의 필체로 쓰여 있었죠. 나 김동철은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이 유언장을 작성한다. 내가 사망한 후 모든 재산은 손녀 김유나에게 상속한다. 아내 김혜숙에게는 생활비로 3천만 원을 남긴다. 해숙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절대 그런 유언을 남길 리 없었죠. 이게 무슨 소리야? 이건 가짜야. 가짜라뇨? 여기 아버님 도장도 찍혀 있고 서명도 있잖아요. 은진의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이 유언장은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증인도 있고요. 증인이 누군데요? 제 친구예요. 아버님이 작성하실 때 같이 있었어요. 해숙은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명백한 위조였죠. 나가. 당장 나가. 어머니 화내지 마시고. 나가라고. 해숙이 소리쳤습니다. 은진과 변호사는 어쩔 수 없이 나갔죠. 해숙은 즉시 박형석에게 전화했습니다. 형석 씨, 은진이가 가짜 유언장을 들고 왔어요. 뭐라고요? 사진 찍으셨어요? 네, 찍었어요. 지금 바로 오세요. 이건 문서 위조죄입니다. 해숙은 택시를 타고 박형석의 사무실로 갔습니다. 박형석은 유언장 사진을 보더니 고개를 저었죠. 이건 명백한 위조입니다. 형 필체가 아니에요. 어떻게 알아요? 저도 형한테 편지를 몇 번 받았거든요. 특히 이 김자 쓰는 법이 달라요. 형은 항상 세로획을 먼저 긋는데 여기선 가로획을 먼저 그었어요. 박형석은 돋보기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도장도 이상해요. 형 인감 도장이 아니에요. 크기가 다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일단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겠습니다. 문서 위조와 사문서 위조죄로요. 그리고 필적 감정을 의뢰해야 합니다. 해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죠. 다음 날 해숙은 서초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형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사건을 접수했죠. 피해자분, 이건 중대한 범죄입니다. 며느리분을 조사하겠습니다. 이틀 후 은진이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해숙도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죠. 조사실에서 은진과 마주쳤습니다. 은진은 해숙을 쏘아봤죠. 어머니, 정말 저를 고소하신 거예요? 너부터 가짜 유언장을 만들었잖아. 가짜가 아니에요. 진짜예요. 은진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형사가 끼어들었죠. 최은진 씨, 진정하세요. 필적 감정 결과 나오면 진실이 밝혀질 겁니다. 2주일 후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유언장은 위조였습니다. 필체가 동철의 것이 아니었죠. 도장도 위조된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경찰은 은진을 사문서 위조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은진은 발뺌했지만 증거가 명백했죠.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친구한테 부탁했는데 그 친구가 잘못한 거예요. 은진은 그렇게 주장했지만 공범으로 처리됐습니다. 해숙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죠. 며느리를 경찰에 고소하다니 한때는 가족이었던 사람을
그날 밤 유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경찰서에 갔대요. 할머니가 고소했다고. 유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해숙은 가슴이 미어졌죠. 유나야, 미안해. 할머니 잘못 아니에요. 전 다 알아요. 엄마가 나쁜 짓 한 거. 유나야. 할머니, 저 할머니 편이에요. 사랑해요. 유나의 말에 해숙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적어도 손녀는 자신을 이해해 주는 것 같았죠. 할머니도 사랑해, 유나야. 곧 만나자. 전화를 끊은 후 해숙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밝았지만 해숙의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은지는 어떻게 될지. 해숙은 남편의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당신, 내가 잘하고 있는 거 맞지? 이렇게 해도 되는 거 맞지? 사진 속 남편은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해숙은 그 미소를 보며 조금이나마 위안을 얻었죠. 긴 싸움이 계속될 것입니다. 하지만 해숙은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부탁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손녀를 위해서. 한 달이 흘렀습니다. 은지는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을 앞두고 있었죠. 해숙은 그동안 박형석과 함께 상속 문제를 정리했습니다. 법원에 상속 재산 분할 심판을 청구했고 첫 기일이 잡혔습니다. 재판 전날 밤 해숙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일이면 법정에서 며느리와 마주해야 했죠. 한때는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과 법정에서 싸운다는 게 너무 비현실적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서울가정법원. 해숙은 박형석과 함께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반대편에는 은진과 그녀의 변호사가 앉아 있었죠. 은진은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하고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상속재산 분할 심판 사건입니다. 먼저 신청인 측 변론을 듣겠습니다. 박형석이 일어나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피상속인 김동철 씨는 작년 10월에 사망했습니다. 상속재산은 서초동 소재 아파트 시가 22억 원과 예금 8,500만 원입니다. 민법에 따르면 배우자인 신청인과 손녀 김유나 양이 상속인이며 비율은 1.5대 1입니다. 따라서 신청인이 약 13억 7천만 원, 손녀가 약 9억 1,500만 원을 상속받아야 합니다. 은진의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재판장님, 피신청인은 3년 전 남편을 잃고 홀로 딸을 키우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피상속인을 간병하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였습니다. 이를 고려해 상속분을 조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박형석이 즉시 대응했습니다. 재판장님, 피신청인이 간병에 기여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박형석은 증거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병원 방문 기록, CCTV 영상, 간병인 고용 기록까지. 은진이 병원에 3번밖에 오지 않았다는 게 명확히 드러났죠. 또한 피신청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부터 재산을 노렸습니다. 여기 피상속인이 직접 쓴 수첩이 있습니다. 박형석은 동철의 수첩을 제출했습니다. 재판장이 천천히 읽어내려갔죠. 피신청인은 피상속인이 병상에 있을 때 수차례 재산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이는 상속인으로서 부적절한 행동입니다. 은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의 변호사가 황급히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그건 오해입니다. 피신청인은 단지 피상속인의 노후를 걱정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왜 피상속인 사망 직후 신청인 명의로 통장 재발급을 시도했습니까? 박형석의 질문에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은진의 변호사는 대답하지 못했죠. 재판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피신청인 측 통장 재발급 시도에 대해 해명하시겠습니까? 은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건 시어머니께서 치매 증상이 있으셔서 대신 관리하려고. 신청인이 치매라는 의학적 근거가 있습니까? 박형석이 서울대병원 진단서를 제출했습니다. 재판장님, 여기 신청인의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입니다. 신청인은 나이에 비해 인지 능력이 우수하며 치매 증상이 전혀 없습니다. 재판장은 진단서를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피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겠습니다. 재판장님, 은진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저는 정말 시어머니를 위해서 했어요. 시어머니가 혼자서 그 많은 재산을 관리하시기 힘드시잖아요. 피신청인 자리에 앉으세요. 재판장의 단호한 목소리에 은진은 다시 앉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죠. 재판은 2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은진 측은 여러 주장을 했지만 박형석이 제출한 증거들 앞에서 무력했습니다. 결국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오늘 변론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기일은 한 달 후로 정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양측은 추가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재판이 끝나고 복도로 나왔을 때 은진이 해숙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제발요. 재판 그만하고 합의해요. 은진아, 이미 늦었어. 어머니, 전 정말 잘못했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유나도 생각해 주세요. 은진이 울먹였습니다. 하지만 해숙은 고개를 저었죠. 유나는 내가 생각하고 있어. 근데 너는 유나를 생각한 적 있니? 내가 한 짓들이 유나한테 얼마나 상처가 될지 생각해 봤어? 어머니. 은진아, 난 내가 진심으로 뉘우치길 바라. 돈이 아니라 사람이 먼저라는 걸 깨달았으면 좋겠어. 해숙은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뒤에서 은진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지만 해숙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해숙은 녹초가 되어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죠. 문을 열자 유나가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 유나야, 어떻게 왔어? 혼자 왔어요. 엄마 몰래. 유나는 학교 가방을 메고 있었습니다. 해숙은 손녀를 안으로 들였죠. 할머니, 엄마가 요즘 매일 울어요. 할머니 얘기하면서. 유나야, 미안해. 할머니 때문에 내가 힘들지? 아니에요. 전 할머니 편이에요. 유나는 가방에서 편지를 꺼냈습니다. 할머니, 이거 드리려고 왔어요. 해숙은 편지를 펼쳤습니다. 유나의 어린 필체로 쓰여 있었죠. 할머니께, 저는 할머니를 정말 사랑해요. 엄마가 나쁜 짓 한 거 저도 알아요. 친구 엄마가 우리 엄마가 경찰서 갔다고 수군거리는 거 들었어요. 창피했어요. 근데 엄마도 불쌍해요. 아빠 죽고 엄마가 많이 힘들어했거든요. 할머니, 엄마 용서해 주시면 안 돼요? 저희 다시 가족이 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손녀 유나가. 해숙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11살 아이가 쓴 편지였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이 너무 절실했죠. 유나야, 할머니가 미안해. 어른들 때문에 내가 힘들게 됐네. 할머니 잘못 아니에요. 엄마가 잘못한 거예요. 유나는 해숙을 꼭 안았습니다. 해숙도 손녀를 꼭 껴안았죠.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해숙이 입을 열었습니다. 유나야, 할머니가 약속할게. 내 엄마를 원망하지 않을게. 하지만 잘못된 건 바로 잡아야 해. 그게 진짜 가족을 위하는 길이야. 네, 할머니. 해숙은 유나에게 저녁을 먹이고 집으로 바래다 줬습니다. 은지는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어머니, 유나가 폐를 끼쳤죠? 아니야. 유나는 착한 애야. 해숙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은진아, 유나 편지 읽었어. 그 애는 우리가 다시 가족이 되길 바라더라. 어머니, 나도 원래는 그러고 싶었어. 근데 내가 한 짓들이 너무 심했어. 거짓말하고 서류 위조하고 내 통장까지 노리고. 해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진아, 너한테 마지막 기회를 줄게. 진심으로 뉘우친다면 내가 고소를 취하할 수도 있어. 하지만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이요? 첫째, 위조한 유언장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해. 둘째, 내 재산에 대한 욕심을 완전히 버려. 법적인 상속분만 받아. 셋째, 유나를 제대로 키워. 돈보다 사람이 중요하다는 걸 가르쳐. 은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간을 줄게. 일주일 동안 생각해봐. 해숙은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일주일 후 은진이 해숙을 찾아왔습니다. 유나를 데리고 왔죠. 은진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정신이 나갔었어요. 돈에 눈이 멀어서 정말 중요한 걸 잊고 있었어요.
은진의 눈에서 진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민준이가 죽고 나서 너무 힘들었어요. 혼자 유나 키우고 생활비 벌고 그러다 보니 돈만 생각하게 됐어요. 어머니 재산을 보면서 저것만 있으면 편해질 텐데라는 생각만 했어요. 은진아. 근데 유나 편지를 보고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제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얼마나 나쁜 엄마였는지, 어머니께 얼마나 큰 상처를 드렸는지. 은지는 고개를 들어 해숙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진심으로 사과드려요. 제가 한 짓들을 변명할 수 없어요. 법적인 처벌을 받아도 할 말이 없어요. 하지만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유나만은 지켜주세요. 해숙은 은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진아, 유나는 당연히 지킬 거야. 내 손녀니까. 그리고 너도 유나의 엄마야. 내가 바로 서야 유나도 바로 설 수 있어. 내 어머니. 일어서. 무릎 꿇을 필요 없어. 은진이 일어서자 유나가 달려와 둘을 껴안았습니다. 할머니, 엄마 사랑해요. 해숙과 은진은 함께 유나를 안았습니다. 오랜만에 느껴지는 가족의 온기였죠. 다음 날 해숙은 검찰청을 찾았습니다. 은진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기 위해서였죠. 담당 검사가 물었습니다. 피해자분 정말 취하하시겠습니까? 사문서 위조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네, 취하하겠습니다. 며느리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어요. 하지만 재범 가능성은 그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제 가족이니까요. 검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취하서를 받았습니다. 한 달 후 상속 재산 분할 심판도 합의로 마무리됐습니다. 해숙이 13억 7천만 원, 손녀 유나가 9억 1,500만 원을 받기로 했죠. 집은 팔지 않기로 했습니다. 해숙이 집을 지키고 유나에게는 9억 1,500만 원을 은진이 법정 대리인으로서 관리하되 유나가 성인이 될 때까지 함부로 쓸 수 없도록 신탁 형태로 묶어두기로 했습니다. 해숙은 남편이 숨겨둔 5천만 원과 예금 3,500만 원을 합쳐 8,500만 원을 가지고 있었죠. 부족한 13억 원 가량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5월 이자는 약 400만 원 정도였고 해숙의 국민연금 200만 원과 교사 퇴직연금 250만 원을 합치면 충분히 낼 수 있었습니다. 모든 절차가 끝난 후 해숙은 복자와 차를 마셨습니다. 언니 정말 고생 많았어요. 근데 며느리 용서해 준 거 후회 안 해요? 후회? 아니, 안 해. 유나를 생각하면 이게 맞는 것 같아. 언니 대단해요. 전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 복자야, 가족이란 게 그런 거야. 미운 정, 고운 정 다 들어있는 거지. 은진이가 잘못했지만 그 애도 힘들었을 거야. 남편 잃고 혼자 아이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데. 해숙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동철이를 잃었을 때 얼마나 막막했는지 알아. 49년을 함께 산 사람이 갑자기 사라지면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거든. 은진이도 그랬을 거야. 민준이를 잃었을 때. 언니. 그래서 이해하려고 노력했어. 물론 은진이가 한 짓은 나빴어. 하지만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잖아.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배우는 거지. 복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석 달 후 은지는 해숙을 찾아왔습니다. 표정이 밝았죠. 어머니, 제가 새 직장을 구했어요. 작은 디자인 회사인데 급여는 400만 원 정도예요. 유나 교육비는 제 월급으로 감당하고 유나 상속분은 절대 손대지 않을게요. 잘했어, 은진아. 스스로 버는 게 제일 중요해. 네, 어머니. 그리고 제가 매달 50만 원씩 어머니께 드리려고요. 왜? 어머니가 대출 받으신 거 알아요. 이자 내시느라 힘드시잖아요. 제가 도와드리고 싶어요. 은지는 진심 어린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해숙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죠. 고마워, 은진아. 내가 정말 변한 것 같아. 어머니 덕분이에요. 어머니가 기회를 주셨으니까요. 두 사람은 오랜만에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유나도 함께였죠. 식탁에서 웃음소리가 났습니다. 오랜만에 느껴지는 평화였습니다. 1년 후 해숙은 75번째 생일을 맞았습니다. 은진과 유나가 작은 파티를 준비했죠. 할머니 생일 축하해요.
유나가 케이크를 들고 왔습니다. 12살이 된 유나는 더 성숙해 보였죠. 고마워, 우리 유나. 해숙은 촛불을 불었습니다. 은진이 선물을 건넸죠. 어머니, 이거 받으세요. 상자를 열자 고급 쇼리 들어 있었습니다. 제가 디자인한 거예요. 어머니 좋아하실 것 같아서요. 정말 예쁘다, 은진아. 고마워. 해숙은 쇼를 걸쳐봤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했죠. 어머니, 그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저한테 기회를 주셔서. 은진아, 우리 이제 과거 얘기는 그만하자. 앞으로만 보고 가는 거야. 네, 어머니. 파티가 끝나고 집에 혼자 남았을 때 해숙은 남편의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당신, 내가 잘한 거 맞지? 은진이를 용서한 거?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해숙도 미소 지었죠. 당신이 마지막에 한 말 기억나? 은진이를 조심해라고 했잖아. 나도 처음엔 그렇게 하려고 했어. 근데 유나를 보니까 마음이 바뀌더라. 가족은 함께 살아가는 거잖아. 실수도 하고 용서도 하고. 해숙은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당신 보고 싶어. 매일 보고 싶어. 근데 이제는 조금 괜찮아. 은진이랑 유나가 있으니까. 내가 완전히 혼자는 아니더라. 밤이 깊어갔습니다. 해숙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지난 1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남편의 죽음, 며느리의 배신, 법정 싸움, 그리고 화해. 힘들었지만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해숙은 이 과정을 통해 깨달았죠. 가족이란 건 피로 연결된 게 아니라 마음으로 연결된 거라는 걸. 돈보다 중요한 건 진심이라는 걸.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니라 자신을 위한 거라는 걸. 해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유나와 함께 놀이공원에 가기로 했죠. 은진도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오랜만에 세 명이 함께 외출하는 겁니다. 내일이 기대되네. 해숙은 그렇게 생각하며 잠에 들었습니다. 평화로운 잠이었습니다. 눈이 내리는 오후 해숙은 거실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얀 눈이 소복이 쌓이는 풍경이 아름다웠죠.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할머니. 유나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손에는 편지를 들고 있었죠. 할머니, 제가 학교에서 상 받았어요. 효행 어린이상이요. 정말? 우리 유나 대단하네. 해숙은 손녀를 안으며 상장을 받습니다. 할머니를 정성껏 모시는 효행 어린이라고 적혀 있었죠. 할머니, 선생님이 그러는데요. 제가 할머니 얘기를 제일 많이 한대요. 할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좋다고요. 유나야, 할머니도 내가 제일 좋아. 은진도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꽃다발을 들고 있었죠. 어머니, 이거 드리려고 샀어요. 특별한 날은 아니지만 그냥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요. 고마워, 은진아. 해숙은 꽃을 받아들었습니다. 아름다운 장미였죠. 세 명은 함께 창가에 앉아 눈을 바라봤습니다. 유나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영원히 함께 있을 거죠? 그럼 우리 유나. 할머니가 있는 한은 전 할머니랑 100년도 더 살고 싶어요. 유나의 말에 해숙과 은지는 웃었습니다. 따뜻한 웃음이었죠. 창밖에는 계속 눈이 내렸습니다. 하얀 눈이 모든 걸 덮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지난 상처도 아픔도 실수도,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약속하는 것 같았죠. 해숙은 손녀와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이들이 자신의 가족이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진심이 있는 가족. 실수도 하지만 용서할 줄 아는 가족. 가족은 함께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살아내는 사람이구나. 해숙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평화로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피보다 진심이 따뜻하다는 걸 해숙은 이제 알았습니다. 혈연보다 인간성이, 재산보다 관계가 더 소중하다는 걸. 이 깨달음을 얻기까지 힘든 시간이 필요했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해숙은 남편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남편도 웃고 있는 것 같았죠. 당신, 우리 잘 살고 있어. 당신이 남긴 가족을 잘 지키고 있어. 고마워, 그리고 사랑해.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세상을 하얗게 덮으며, 그리고 해숙의 마음도 하얗게 평화롭게 만들어 주었습니다.